이게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지금 트럼프는 엄청나게 당황한 상황이며 아마 매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약 한 달간 벌어지고 있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트럼프 관련 모든 상황들에 대해 저 같은 보통의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서 좀 싹 다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려면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최소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세계 근대 역사의 최초의 세계대전인 제1차 대전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는 갑작스런 사건이 터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빡친 오스트리아가 헝가리의 멱살을 잡으며 선전포고를 해버렸고, 그러자 헝가리의 큰형님인 러시아가 너 감히 우리 동생을 건드리냐며 국가의 군대 전체를 데리고 오스트리아를 밟아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전세계 유일 세계대전 공식 개최권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 이제 러시아까지 참전했으면 슬슬 세계대전을 시작해도 될 것 같다는 신중한 판단을 내린 후 당시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던 프랑스까지 싸잡아서 선전포고를 한 후 군사를 몰고 벨기에를 쳐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양쪽은 아는 형님의 사촌과 고향 후배까지 다 끌어모아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총 30개국이 역대급 패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세계대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들 기억하시듯 4년이나 이어진 엄청난 살육전으로 끝나게 된 이 1차 세계대전은 결국 독일 중심의 중앙동맹국이 패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심의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엄청 열받았던 연합국, 특히 그 중에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영토도 빼앗고 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말도 안 되게 높은 배상금을 매겨버리면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대략 10년 동안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가 만들어 놓은 각종 제재들과 특히 그 살인적인 배상금 때문에 전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말 그대로 아사를 하는 수준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면서 반성은커녕 이런 괴로움을 독일에게 겪게 한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국에 대해 뜨거운 분노와 복수심을 가슴에 품고 와신상당 그 힘든 시기를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독일 정치계에 등장하면서 지난 10년간 참을 수 없는 복수심에 이를 갈고 있던 그 독일 국민들에게 이제 드디어 그 분노를 분출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겨버렸습니다. 독일에서 다시금 공장들을 돌리며 독일인 그 특유의 재능을 살려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들을 대량으로, 그것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며 마침내 독일 재무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되었다 싶었던 1939년 9월 1일 바로 옆에 있던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바로 이틀 뒤 깡 좋게도 당시 세계 최강 영국과 프랑스에게도 동시에 선전포고를 날리며 그렇게 사실상 전 유럽을 대상으로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의 개막을 알립니다. 말하자면 당시 거의 무슨 전성기 시절 효도르급의 전투력을 가졌던 독일군은 폴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주변 여러 국가들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점령을 해버린 후 이어서 지난 20년 동안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했던 바로 그 원수 프랑스로 쳐들어갑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프랑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방어벽을 그것도 세 겹으로 세워버리고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노선이 뚫려버리면 그 뒤로는 그 어떤 방어선도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모든 병력을 다 이 마지노선에 몰빵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도 당시 이미 외계인들의 도움으로 탈지구급 기갑 부대를 운영하고 있던 독일은 그냥 간단하게 독일어로는 블리츠크리그, 직역하자면 번개 전쟁이라고 부르는 일명 전격전 전략을 통해 엄청난 속도와 돌파력으로 그냥 그 마지노선을 삥 둘러 돌아서 프랑스 내부로 들어가 버려 대략 한 달이 조금 넘는 전투 끝에 진짜 너무도 쉽게 프랑스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당시 유럽의 다른 연합국들은 믿었던 프랑스가 독일의 무서운 공격에 겁을 먹고 기집애처럼 싸웠다며 이 사건은 이후 몇십 년 동안 두고두고 프랑스군을 조롱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다른 연합국들이 그렇게 할 만도 한 게 독일이 그렇게 쉽게 프랑스를 점령했을 당시 프랑스의 군사력은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믿었던 프랑스까지 독일에게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그 1940년부터 이후 1945년까지 독일은 유럽 전역을 쓸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파괴했습니다. 이때 이 모든 끔찍한 대재앙으로부터 아주 안전한 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이 왜 오늘날 천조국 미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 대전 때에도 그렇고
특히 2차 대전 때에도 독일은 자국의 군대가 점령하는 나라에 가면 가장 먼저 한 것이 해당 국가의 정부를 장악한 후 그 국가의 금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기축 통화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노란 금이 이 지구의 유일한 공통 화폐였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을 거치며 나라가 박살날 상황에 놓이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바다 건너 안전한 나라였던 미국에게 잘 보관해달라며 자국의 금을 다 보내기 시작했고, 또 2차 대전이 시작된 이후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재현되었는데, 여기에 더해 이제는 유럽의 국가들이 독일과 싸울 무기나 자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 곧 찾아오게 되자 당시 전 세계에서 그 엄청난 양의 무기와 자원 그리고 생필품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세계의 공장이었던 미국에게 담보로 자국의 모든 금을 맡기며 원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끔찍했던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은 전 세계 금의 총 70%를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세계 최고의 은행이 되어버리는데, 그때 미국이 보관 중인 그 금의 양은 총 8,133톤이나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다 합해서 총 104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갑자기 슈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원래 그 이전까지는 영국이 전 세계 초강대국이었으며 금융 또한 뉴욕이 아닌 런던이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게 미국은 그냥 저 바다 건너에 새로 생긴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진 촌동네 정도로만 인식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금을 다 보유하고 있는 부자 나라가 된 것도 모자라 전쟁으로 모든 생산시설이 다 박살나버린 유럽에 비해 본토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국가여서 전 세계 물건의 50% 이상을 다 생산해낼 수 있는 거대한 공장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그 당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이때 유럽의 강대국 대표들을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라는 곳으로 불러 모아 매우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거의 모든 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금을 다시 나눠주는 대신에 우리나라 돈인 이 달러를 금 대신 사용하자라는 매우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1달러당 1온스의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 또는 약 31g의 금으로 1달러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우리나라 수영 영웅 박태환보다도 훨씬 더 전에 등장하게 된 일명 달러 금태환 정책을 유럽 국가들에게 성공적으로 설득시키면서 이때부터 달러는 기축통화, 즉 세계 공용 화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미국의 달러는 단순 돈이 아닌 녹색 종이로 된 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국의 달러가 세계 공용 화폐가 된 상황에서 게다가 미국은 이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북한 제외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미국은 진짜 무적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면서 마치 과거 전성기 시절 로마 제국처럼 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게 됩니다. 또 여기다가 미국은 앞서도 말했듯 2차 대전 직후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은 최고의 제조업 국가이자 생산 기지였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메이드 인 USA 상품을 엄청나게 수출하며 막대한 무역 흑자까지 거두게 되면서 화끈한 전쟁을 치르며 구축하게 된 넘사벽의 군사력에 또 이제는 금이 되어버린 달러에다 거기에 더해 전 세계를 주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막강한 제조업으로 인한 천문학적 무역 흑자로 인해 이후 약 50년간 미국은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자 최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마포대교를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고니에게 들려주었던 우리 곽철용 형님의 말씀처럼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특히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놈들 다 죽이면서 그 세계 최강 패권국의 자리를 지켜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대표적인 안경제비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이야 미국이 2차 대전 막바지에 깔끔하게 정리하며 다시는 개기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대신 미국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무역 흑자, 즉 최고의 제조업 국가로 군림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일즈를 하여 막대한 매출을 누리던 미국에 대항해서 갑자기 일본이 엄청난 속도로 제조업을 키우고 미국보다 더 싼 제품을 만들어 미국은 물론 유럽에게도 판매를 시작하며 큰 돈을 벌게 되자 우리 미국 곽철용 형님은 그런 일본을 매우 탐탁치 않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그런 미국의 마음도 모르고 돈 버는데 정신 팔려 자동차부터 카메라 그리고 워크맨까지 만들며 나중에는 미국보다 더 부자 나라가 되어버리면서 드디어 미국 형님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더니 기어코 이 반도체라는 미래의 금광 산업까지 선빵을 치며 성공을 시켜버리면서 드디어 일본은 그 금단의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선을 넘어버리자마자 미국은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 그리고 미일 반도체 합의라는 정말 세계 역사에서도 다시 없을 희한한 협상을 통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또 일본 엔화를 갑자기 2배로 비싸게 만들어서 이제는 수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이후 30년 이상 일본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밟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지구에는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다시 자리를 잡으며 모두가 그 미국의 질서를 따르는 평화의 시대가 한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 갑자기 미국 앞에 이전 일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정말 상대하기 싫은 비호감 끝판왕의 장애물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이거 만들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의 진짜 본론인 다음 이야기, 즉 이렇게 대단했던 미국이 최근 중국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지금 사면초가에 빠진 트럼프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인지, 그리고 이 고래들의 싸움이 어째서 우리나라에게 갑자기 최고의 기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함께 듣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